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이 현재 시점에서도 빨리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주는 주로 이제 뭐 개념적인 거하고 국민연금은 우리가 크게 핸들링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해주는 대로 받아가면 되는 건데 퇴직연금도 사실은 뭐 우리가 할 게 크게 없습니다만 요거 가볍게 알아볼게요. 퇴직연금 제도, 여기서 폭넓은 의미입니다. 자, 퇴직금 제도가 있고 지난주에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렸는데 퇴직금이 6.25 전쟁 끝나고부터 쭉 있어 왔던 그런 그 제도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퇴직연금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다 운영되고 있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디 가더라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 퇴직금 가는 거는 연금으로 안 주고 내가 회사 다니다가 나오면 그냥 이거 기간 따져가 1년에 1개월 월급분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금으로 안 되고, 또 얘는 퇴직연금 제도로 가는 거예요. 위에 퇴직연금 제도하고 제가 넓은 의미고, 요거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도에 도입했어요. 도입했는 이유가 이 퇴직금 제도에서 회사가 망해버리면 못 받는 거예요. 퇴직금을. 소송에 의해 가지고는 뭐 일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건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퇴직연금 제도를 상당히 늦게 들어왔죠. 2005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1년 단위로 자기 종업원 퇴직금 전체를 계산해서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증권사나 뭐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맡기는 제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도가 우리가 DB니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은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실 수 있죠. DB와 DC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일시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위에 정부 쪽에서 다 연금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일부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야, 국가에서 내 퇴직금을 난 일시불로 쓰고 싶은데 왜 연금으로 강제적으로 하겠다, 이런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타이틀 때문에 그래요. 타이틀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연금으로 해도 되고, 연금으로 하면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거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일시금으로 다 받아도 됩니다. 현재도 문제 없어요. 자, 퇴직연금 제도에서 또 기업형 IRP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퇴직금 제도예요. 요거는 이제 10인 이하의, 앞에 말씀드린 퇴직연금 제도는 좀 교육도 해야 되고, 법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돼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사원들인데, 또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하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기업형 IRP. 그 IRP는 아시죠? IRP 계좌 갖고 계신 분? 다들 갖고 안 계세요? 대부분 갖고 계셔야 되고, 오늘 이 수업 듣고 나면 당장 만드십시오. 여건이 되면. IRP 계좌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형 IRP라 그래요. 사실 성격은 이거나 같습니다. 이 기업형 IRP는 회사하고 금융기관하고 그 근로자들이 합의해가지고 그 개인형 IRP처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회사의 퇴직금을 아까 퇴직임금 제도 멘트로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그 개인 IRP로 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운영해야 되는. 그게 이제 기업형 IRP인데, 자, 그렇게 되고, 이거, 아까 그 DC 제도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거와 비슷합니다. 자, 기금형 제도가 한 3년 전에 새로 생겼어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못하죠. 대기업 다니시는 분은 못할 거고, 30인 이하, 기업에 다닌다면, 이게 기금 운용 전문가들이 해줍니다. 이건 별도의 전문가 기관을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이 푸른 씨앗이라고. 이게 뉴스에서 간혹 나오더라고요. 경제뉴스에서. 수익률 좋다. 6%, 7%까지 올라간다. 개인 IRP 여놓으면 1, 2%밖에 안 돼요. 운영을 안 해.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여놓고 회사 다닐 동안은 사실 운영하기 힘들긴 힘들어요. 멘탈이 그까지 잘 안 가죠. 그냥 은행에 던져놓고 막 놔두는 식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 푸른 씨앗이라는 것때 이거나 기금형 제도하고 이거나 뭐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얘는 전문가가 운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그 수수료가 좀 높게 가지 않겠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회사나 아니면 자기 배우자분이 직장에 다니신다면 그 당신 회사에 당신 퇴직금은 뭐로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아까 퇴직연금제도 2005년도 도입했는 DB 제도와 DC. 자, DB는 뭐고 DC는 뭐냐? 이것마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영어 저거는 뭐 defined benefit 하는 건 별 의미 없고요. 자, 이거는 퇴직금 제도와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똑같이 그 자기 근무 연수의 한 달치 월급을 계산해서 주는데 뭐냐 하면 그 이 제도의 취지가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장부상의 퇴직금이에요. 근데 얘는 실제로 그 돈을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운영은 회사가 해요. 이게 큰 장점이에요. 회사가. 그 회사에 DB 운영하는 사원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크면. 그 사원은 이거 잘못하면 운영을 잘못하면 자기가 질책이 되니까 그냥 전부 다 예금에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 보면 자기가 이제 이건 자기 그 근로자 중심의 개념이에요. 내가 가입하고 한 10년, 20년, 30년 가는데 퇴직할 때 되면 딱 이거는 그냥 삼각형의 그것처럼 그냥 나의 연봉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요. 회사가 운영하지만 회사가 운영하면 뭐 주식형 펀드도 사고 채권도 사고 이러다 뭐 들쑥날쑥 하잖아요. 얘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내가 퇴직할 시점에 나의 그해 평균 월급에다가 근속연수 곱해서. 그래서 DB는 보통 직장인이라면 DB로 있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월급이 연봉이 그래도 조금씩 오르잖아요. 이 오르는 게 자기가 막 그 예금을 할까 채권 할까 막 이래가 가동해가 올리는 율보다 안정적으로 이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회사마다 DB만 운영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조금 큰 회사는 DB, DC를 다 운영합니다. DC는 뭐냐? DB에서 이제 DC는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했어요. 자, 비슷한 개념입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회사가 맨 연말 12월에 이 사람의 그해 총 연봉을 12로 나누어 가지고 한 달치 월급 개념이잖아요. 그거를 저기 외부 금융기관에 싸주는 거예요. 그 외부 금융기관 DC 계좌예요. DC하고 IRP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똑같은 성격이에요. DC는 회사 다닐 동안 DC고 나중에 퇴직하면 IRP로 DC에 있는 나의 퇴직금이 IRP로 가는 거예요. 또 DB로 했으면 DB에 있던 게 IRP로 가고요. 이 법적으로 IRP로 의무적으로 주기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싸주고 얘는 내가 운영해야 돼요. 딱 넘어오면 회사는 손 탁 트는 거거든요. 이때 내가 이걸 뭘 운영할까? 그 IRP로 받았으면 IRP에서 어떤 상품들이 있고 내가 어떤 걸 살 거냐. 나중에 IRP 계좌 뒷부분에 가서 설명드리니까요. 자, 그런데 요거는 한번 볼게요. 삼각형 그림. 얘는 보면 내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 삼각형은 별 의미 없어요. DB일 때는 나의 연봉에 비례해서 무조건 가는 거지만 내가 운영을 잘하면 훨씬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운영을 막 무리하게 너무 공격적인 걸 하다가 퇴직할 시점에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퇴직금이 내가 받는 퇴직금이 상당히 낮게 책정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은 DB가 속 편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에 능한 사람은 DC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회사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도 DB에 있다가 회사도 알거든요. 승진이 뭐 보통 대기업들 임원으로 승진한다든지 저는 뭐 위원으로 갔지만 부장까지는 DB로 노사 그 협의가 있어서 DB로 놔두고 제가 위원으로 승진할 때 무조건 퇴직금 정리시키더라고요. DB를 정리시키고 그걸 다시 DC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네가 운영해라. 왜냐하면 연봉이 확 올라가니까 회사가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그 뭐 상무님이나 임원들은 다 DC 제도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바꾸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피크제. 저도 임금 피크제 은퇴 3년 전에 임금 피크제라가 10%씩 연봉이 감액이 됐는데 DB로 가다가 그것도 이제 모르면 DB 계속 놔두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임금 피크 들어갔는데도 회사에서 안 알려주면 그냥 그대로 DB 놔두면 임금이 떨어지잖아요. 임금 피크제가 30% 떨어졌을 때 퇴직금 계산하면 완전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임금 피크제 진입할 때 다 DC로 바꿔요. 그거는 바꿔야 돼요. 그런 시점에서는. 그래 바꾸는데 DB에서 DC로는 바꿀 수가 있는데 DC로 이미 왔다가 DB로는 못 갑니다. DB의 계산 시스템이나 이 DC는 자기가 또 운영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DB에서 DC는 선택적인데 DC에서 반대로는 못 간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연봉제 실시하거나 그 감액할 때는 DC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퇴직금하고 퇴직연금 잠깐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퇴직금이 54년도부터 현재도 있고요. 이건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운영도 회사에서. 근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게 DB, DC 말씀드렸고, IRP는 뒤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DC에서 퇴직금 받는 게 이제 개인 IRP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회사가 여는 연금사에 적립하고 외부 금융기관을 의미하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이제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고, 운용은 여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용도 안 해요. 그냥 장부상에 이거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라서 회사가 운영을 할지, 뭐 조금 대표가 양심적이거나 아니면 좀 계획적이라면 퇴직금 예산을 잡아서 어디 외부 기관에 운영을 알아서 하는 거고, 여기에는 법적으로 회사가 운영하면 DB, 근로자가 운영하면 DC, 아까 10명 이하는 기업형 IRP, 아까 또 3년 전에 새로 생겼다는 푸른 씨앗이라는 기금형, 이런 제도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 납입은 안 하죠. 이거는 부담금 납입 매년 이 사람이 연봉의 12분의 1을 12월에 싸줘야 돼요. 12월 말까지. 그래서 적립이 하는 식이고, 그 다음에 이 DB는 아니지만 DC하고 IRP 계산에는 근로자가 1년에 자기 개인적인 돈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거. 그건 아시죠? 그리고 그 중에 900만 원은 세액 공제 받고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크거든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뒤에서 다시 또 설명드립니다. 개인 납부 금액에 대해서.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뭐 퇴직급여는, 이거는 DB도 아까 그 퇴직급여 수준 똑같다 그랬잖아요. DC하고 이거는 자기가 운용 부담금에다가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자, 중도 인출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도 인출은 퇴직연금부터 보면요. 이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관련 법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인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은 많이 주지만 그만큼 국가에서 너희 노후에 써라 라는 거에서 장려를 해주고 세제 혜택도 많이 주거든요. 그러나 이제 부득이한 사유일 때 뺄 수 있도록 했는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뭐 전세 자금, 또 6개월 이상 뭐 요양을 하거나 이런 파산, 회생, 천재지변 이런 특수한 경우를 딱 지정했는 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도 인출을 못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금 제도는 여기에서 설명했는 이거 플러스 또 정년 연장 임금 감액이 있다든지 또 뭐 어떤 근로 시간이 바뀌고 하면 또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퇴직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퇴직금에 10원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민망한데, 은퇴하니까 이거 퇴직금 가지고 뭐 생활하는데 국민연금 제가 올 12월부터 탄다 그랬잖아요. 그 타기 전까지는 좀 여유로운, 오히려 퇴직금이 굉장히 여유로운 자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유혹에 의해 가지고 퇴직금을 중도 인출만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팁인 것 같아요. 자, 퇴직소득세는 내가 퇴직금을 받을 때 법적으로 퇴직소득세라고 있습니다. 이 퇴직소득세 계산을 뭐 그냥 개념만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퇴직금이 어떤 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빼는지. 자, 퇴직금은 자기 뭐 근무 기간 연수에다가 평균 임금을 곱해서 퇴직금이 계산되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퇴직소득세 은퇴할 때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빠지느냐, 이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환산급여를 먼저 구하고요. 이제 뭐 용어가 좀 어려워요. 자, 과세표준. 과세표준에다가 이제 퇴직소득세율을 곱하면 퇴직소득세가 나오죠. 간단하죠. 이제 개념적으로는. 자, 그런데 환산급여를 구하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근속 연수에 따라서 5년 이하, 20년 초과할 때 4천만 원, 5년 이하 할 때 100만 원, 공제금액이 같은 퇴직금을 타더라도 근속 연수가 긴 사람이 탈 때는 굉장히 감액이 많이 돼요. 여기 공제를 많이 해주죠. 자, 그런 식으로 근속 연수 공제가 있고요. 근속 연수 공제를 하고 나서 환산급여를 구해야 되는데, 환산급여 구하는 시기 퇴직소득세에서 근속연수 이어서 계산된 금을 빼고 나누기 12로 근속연수로 하고 다시 12 곱하는 이런 식. 자, 이렇게 해서 환산급여를 구하고요. 환산급여까지 지금 구했습니다. 구하고 나면
다시 이제 과세 표준을 구할 때 여기서 환산급여 공제라는 게 또 있어요. 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온 이 환산급여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 식에 따라서 공제해주면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계산은 퇴직소득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은 이게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똑같아요. 이 세율을 곱해가지고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복잡구나. 그 회사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궁금하면 요거 찾아가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대충 얼마 빠지는지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임원퇴직소득세나 임원이나 또 개인 사업자도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1인 법인 있잖아요. 그 세금 전략하려고 1인 법인 만드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 1인 법인 만들어가 혜택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 요거는 그냥 진짜 막 개념 중에 개념. 자, 내가 임원이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인데 내가 1인 법인으로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그럼 나의 퇴직금 내가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 결국은 정관에 따라서 회사 정관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관에 따라서 주는데 법인은 회사에서는 그냥 송금 인정 해가지고 퇴직급여를 딱 주면 회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한 임원, 상무, 전무 되면 몇십억씩 받잖아요. 퇴직금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딱 소득세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그래서 국가에서 한도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퇴직소득세는 아까 앞에 계산식을 봤지만 상당히 공제가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얼마 안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근로소득세는 한 3억 넘어가면 얼마예요? 50% 뛰거든요. 내가 1억 받으면 거의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임원들 나갈 때나 이런 분들은 퇴직소득세로 최대한 많이 계산하려고 퇴직소득세 한도 초과되면 그 해 자기 월급으로 근로소득세로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죠. 자, 그렇다는 정도만 알고요. 자세한 거는 제 금태 채널에 가면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이라든지 한도는 어떻다라는 거.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거는. 자, 이제 연금성 절세계좌. 이제 이 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IRP 아까 한 절반 이상이 갖고 계신다 그랬죠. 자, 연금저축. 이 두 개가 양대 그 연금 계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근데 과거에 이 판매 중단됐습니다. 판매 중단되는 개인연금저축이 있는데 아직까지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90년 당시에 여기에 돈 넣었다가 만 55세 돼가지고 그냥 막 찾아 썼어요.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그걸 안 찾고 계속 놔뒀으면 활용하면 좋은데 제가 그때만 해도 전혀 모르니까 그냥 뭐 빨리빨리 쓰자 이랬는데 갖고 계신 분 뒤에서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기 연금 계좌, 연금 노후 필요한 계좌에 대해서 지금 전체 제목만 나오는 겁니다. 개인연금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보험사에서만 다루는 상품이에요. 여기서 또 비과세 혜택이 있거든요. 자, 이거.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퇴직급여를 DB/DC로 운영하다가 은퇴하면 IRP로 의무이전이라고 그랬죠, 현재 법. 그런데 55세 이상은 연금저축계좌로도 옮길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귀찮아서 그리 안 해주려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IRP로 받아가지고 다시 일로 옮겨도 되니까요.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계좌가 ISA 계좌 들어보셨어요? 이거 갖고 계신 분. 예. 자, 이제 ISA 계좌까지 갖고 계시면 활용 현재 잘 하시는 겁니다. 그 ISA 계좌는 왜 제가 연금 계좌를 이야기하는데 ISA 계좌를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면 하느냐 하면요. 얘가 만기되면 이 혜택 좋은 그 연금 계좌로 전액을 옮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 세액 공제 혜택도 주고요. 그렇게 이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얘는 2년에서 3년 정도 활용하는 중기성 계좌죠. 얘는 10년 이상씩 바라보는 그 노후를 위한 그 장기 계좌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 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세제 적격. 근데 혹시 이제 뭘 자료를 보다가 이게 세제 적격이 뭐야? 이럴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제 적격은 매년 연말에 소득 공제할 때 내가 세액 돌려받거나 소득 공제를 보거나 하는 걸 세액 공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제 적격. 그 다음에 세제 비적격은 내가 납입하고 뭐 그 보험 기간 동안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가 나중에
수령할 때, 연금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줘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주게 했거든. 그걸 이제 세제 비적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페이지는 중간중간에 제가 그 스토리를 바꿀 때마다 계속 리마인드를 시킬 겁니다. 요 장표를, 내가 요 장표를 보고 내가 뭘 활용하고 있고 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IRP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영어로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인데 지난주에 연금이 펜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그래서 펜션입니다. 그 숙박시설도 되지만 펜션. 자, 이 배경은 뭐 2012년도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한 12, 13년 됐나요? 그때 이제 그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퇴직연금을 이제 연금화 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이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도 활성화 시키자. 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얘는 가입 자격이 조금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 직장 다니실 때 내가 어떤 식으로든 소득이 있을 때 만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죠. 소득이 없으면 못 만들고, 또 금융기관별, 뭐 은행이든, 뭐 은행이 달라도 되고, 증권회사, 뭐 미래, 뭐 무슨 증권, 증권사별로 금융기관별 한 개씩 만들 수 있어요. 자, 저는 그 은퇴하고 나서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그 뭐예요? 제가 임대사업자로 해가 월세를 조금 받고 있거든요. 그 사업자 소득을 또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고, 요건 뒤에 가서 이제 또 좀 자세한 이야기들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연간 1,800만 원,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1,800만 원, 그 중에서 반액, 납입은 1,800만 원 할 수 있는데 9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세액 공제를 해주잖아요. 이게 가장 크죠. 매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 1,800만 한도는 DC 계좌든 IRP든 연금저축이든 이 세 가지 합쳤습니다. 각 계좌별로 1,800은 아니고요. 여기 어떤 식으로 납입하든, 총 납입을 이렇게 이 전체 합쳐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됐고요. 자, 운용은 그 계좌 안에서 이제 다양한 상품, 그러니까 이 개념을 계좌를 자기가 운용을 안 해보면 좀 헷갈려 하는 게, 우리가 계좌 같으면 은행에 계좌 하나 있으면 그게 그냥 돈을 예금으로 하든지 뭐 그런 성격인데, IRP는 뭐야? 이 안에 뭐 예금도 넣고 채권도 넣고 펀드도 넣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IRP 계좌를 만들면 계좌번호는 한 개입니다. 그 바구니 쓴 계좌라 그래야 되나요? 계좌는 번호는 한 개를 딱 나오는데 그 밑에 예금을 사면 예금 상품명하고 언제 들어갔고 뭐 니 몇 프로짜리 예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정보만 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러 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운영을 잘하면 괜찮죠. 그리고 다양한 세제 혜택. 이제 퇴직금에 대한 거는 여기서 이제 IRP가 아까 퇴직금이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퇴직금이 넘어올 때는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이 아까 퇴직소득세 계산하듯이 퇴직소득세를 다 빼고 IRP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10원도 안 떼고 IRP로 다 넘겨줘요. 이게 이제 그 연금으로 타라 할 조건. 만약에 내가 나는 이제 55세 넘으면 IRP로 안 받고 그냥 일반 계좌로 받아도 되거든요. 그때는 그 퇴직소득세 아까 계산하는 거로 해서 전체 퇴직소득세가 뭐 몇백에서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빠지고 세액을 다 빼고 나서 금액이 들어오고, IRP로 넘기면 10원도 계산은 책정은 돼요. 네 퇴직금이 세금이 얼마다 하는 것만 인폼만 나오지 그거를 10원도 안 떼고 그대로 IRP 계좌로 100% 넘겨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넘어오는데 내가 이걸 연금으로 타잖아요. 연금으로 타면 10년 동안에는 그 자기가 내야 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액해서 떼는 거예요. 분할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10년 이상 하면 40% 가고, 이번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 나온 게 20년 하면 50% 해줄게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뭐 내년 되면 그래 바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가 있고, 또 개인연금은 개인 IRP로 했는 건 퇴직소득세뿐만 아니라 개인이 납입했는 거는 아까 세액공제 해준다 그랬죠. 그 외에 혜택들은 이어서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중요한 매년 내가 받는 돈이
12%, 14%인데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합쳐가지고 13.2%, 16.5%. 나의 근로자 연봉이 5,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혜택을 좀 작게 주고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혜택을 더 많이 줘요. 또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저는 뭐 특별하게 뭐 어떤 개인 사업자 된 것도 없는데 저는 이제 종합소득 신고는 해야 되니까 이거 기준으로 봐서 이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신고하시는 분이 있죠. 월세를 받아도 원래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이 금액이 넘어가면 종합소득 신고하잖아요. 은행 이자 받고 하는 거는 배당하고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종합소득 신고하는 사람은 자영업자 하시는 분이라 보시면 돼요. 4,500 기준이고요. 그게 900만 원에 2%만큼 그 현금을 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20만 원 돈, 150만 원 돈 되잖아요. 이게 해마다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그런데 국가에서 연말 정산할 때 자기가 내야 될 세금에서 이만큼 빼주거든요. 빼준다는 개념이지. 실제로 나는 내가 세금 낼 게 50만 원밖에 안 돼. 50만 원 공제 받고 나머지 70만 원 돈 국가에서 보고 돌라는 못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은퇴하고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뭐 한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해마다 한 100만 원 돈을 세금을 냈어요. 내다가 종합소득 신고하니까 IRP가 종합소득 신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10원도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아까 IRP 계좌에서 예금을 하더라도 그 이자나 배당이 생기면 15.4% 세금을 떼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내가 개인 납부했는 금액 이야기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비례해서 5.5%에서 3.3%, 60대까지는 5.5%, 그다음 70대부터는 4.4%, 그다음에 80대부터는 3.3입니다. 종신으로 내가 뭘 연금을 받겠다 그러면 무조건 4.4로 시작했다가 80세 넘으면 3.3%. 이제 또 이 정부에서 다시 이야기 또 나왔는 게 종신으로 받으면 처음부터 3.3%를 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고요. 자, 그 외에 IRP 계좌는 이제 또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요. 과세 이행 효과. 이 말이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복리 효과로. 그러니까 내가, 연금 계좌는 보통 10년 이상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뭐 1년짜리 예금을 둘 수도 있고, 뭐 채권을 샀다가 팔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생기는 그것들에 대해서 10원도 그 안에서는 세금을 안 떼요. 원래 15.4% 떼고 시작해야 되는데, 안 떼고 계속 놔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금 탈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10년이든 20년이든 유지하는 동안에 세금을 10원도 안 떼니까 복리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 이자 생긴 걸 다시 해가 또 다른 예금을 들어가든지 하면 되니까요. 그런 과세 이행 효과가 있고 또 건강보험료의 책정이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금융소득에도 안 들어가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것도 현금 자산이 어느 정도 이제 계신 분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자기가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 넘어가면 100% 반영되는 거 아시죠? 내가 이것도 1,000만 원 금융소득이 되려면 그것도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싶지만 3년짜리 뭐 5년짜리 예금 넣었다가 탈 때 그 해 박살나는 거예요. 한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금을 들 때도 건강보험하고 금융종합소득 포인트를 계산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야 돼요. 내가 해마다 받는 게 가능하면 1,000만 원 안 넘도록 난 도저히 안 돼. 그렇다면 2천만 원 넘지 않도록 1,000만 원 넘으면 금보료에 적용, 2천만 원 넘으면 금융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금융종합소득에 들어가면 상당한 불이익이 또 많거든요. 아까 뒤에 말씀드린 ISA 계좌도 못 만들고 여러 가지 불리한 혜택들이 안 좋은 혜택이 아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현금 자산이 많은 분들요. 자. 그리고 이제 인출에 대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따로 좀 설명드리겠지만, 인출 시기, 인출 한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IRP 연금계좌는 계좌를 만들고 나서 5년이 지나고 엔드 조건입니다. 만 55세 되어야지 내가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을 하더라도 10년 이상 연금으로 타야지. 제약 조건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거 전에 해버리면 IRP 경우는 만약에 만 55세 이전이면 그 계좌 해지를 해야 돼요. 해지를 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16.5% 기타 소득세 다 내야 되거든요. 결국 자기가 해마다 받아왔던 세액 공제를 그대로 토해내는 개념이에요. 네가 국가에서 줬는 혜택 그대로 토해내라. 이렇다고 또 만약에 은퇴 후에 내가 연금 인출을 한 5년 하다가 나머지 돈을 빨리 빼야 되겠어. 아니면 초과 내가 한 해 빼는 한도도 있거든요. 그걸 초과했는 거에 대해서만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16.5% 내고 초과하지 않은 금액은 내 나이에 비례해서 아까 5.5%, 4.4%, 3.3%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연금 소득세로 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리면 막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자기가 이걸 운영해보고 늦게 보신 분은 말해요. 지금 상당히 복잡한 거를 갖다가 지금 빨리빨리 시간에 맞추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게 봐주시고 나중에 또 차분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요 개념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IRP 계좌 계속 이어서 이제 주의할 거. 자, IRP 계좌는 혜택도 좋지만 이게 국가에서 또 제재하는 것도 많아요. 그 사적연금이 연간 내가 뭐 IRP는 금융기관마다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뽑았을 때 합쳐가지고 1,500만 이상 되면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하겠다. 아니면 16.5% 기타 소득세 내고 둘 중에 선택하라.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세금 혜택 다시 넣겠다 하면 1,500만 이상 빼도 되죠. 근데 이거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어차피 IRP를 세제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목적이 우리가 연금 계좌를 가는 거니까 1,500만 원 그러니까 연간 월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만 개인 사적 연금에서는 빼시고 미래증권에서 110만 원 빼고 뭐 우리은행에서 110만 원 그렇게 빼면 안 돼요. 다 합칩니다. 다 합쳐서 1,500만 원 그 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리해야 되는 분이. 그래서 이게 10년간 빼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생각해야 돼요.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가 요건 요 시점 인출에 대한 게 좀 복잡한데 뒷부분에 그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세액공제 받지. 그런데 아까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900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아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잖아요. 매년 뭐 110만 원에서 150만 원 돈을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나머지 1,800만 원까지 넣는 분 나머지 반은 세액공제 전혀 안 받았어요. 얘는 그냥 아무 세금 10원도 없이 그냥 빼요. 내가 프리하게도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IRP에서 연금 개시 전에는 안 돼요. 그때는 해제해야 돼요. 연금 개시 후에는 내가 얘는 별도로 계산돼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자, 이런 부분이 내가 넣는 돈에 꼬리표가 있어가 얘는 세액공제 받았고 얘는 안 받았고 그거 모릅니다. 막 섞어 놓으면. 그래서 계좌 관리를 나중에 잘 하시라는 말씀을 내가 따로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자기가 국세청에서 해마다 그 세액공제 받은 리스트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갖다 주고 그냥 그걸 안 해주고 그냥 뽑아달라고 하면 기본 그 디폴트가 다 얘는 세액공제 받았다라고 인식하게 돼 있어요. 컴퓨터에서. 이 계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국세청에서 내가 해마다 나 이거 900만 원 넣고도 세액공제 땅이 많아가지고 안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인출할 때는 그걸 한번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퇴직금은 그런데 이제 퇴직금 뭐 일반 계좌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면 그냥 IRP로 안 하고 지금은 법적으로 돼가지고 IRP로 넣도록 돼 있는데 아까 55세 넘어가지고 자기가 뺄 수 있다. 그냥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직위연금에 있는 분들 퇴직수당이라고 받잖아요. 퇴직수당으로 받는 돈은 이 IRP 계좌로 시스템적으로 안 넘어옵니다. 일반 계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받아가지고 60일 이내 다시 이거 신고서 하나 써가지고 다시 그 돈을 자기가 납입하면 다시 토해내 그때 일반 계좌로 오면 퇴직소득세 다 뺀다 그랬잖아요. 그 퇴직소득세 뺏는 걸 다시 환급 다 시켜줍니다. IRP 계좌로 넣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60일 이내에요. 요건 날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IRP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어서 말씀드릴 게 이제 연금저축하고,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장표입니다. 개인연금저축, 그 다음에 연금보험인데, 이제, 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연금저축하고 구개인 단종. 그래서 앞에 요거 간단하게 이미 지금은 우리 이게 들려고 해도 들 수도 없지만, 현재 계좌를 혹시 이거 계좌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계좌 설명을 하면 어떤 거냐면, 구개인연금저축 94년도부터 이게 대부분 그때 개인연금 소득공제 해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들었거든요. 주로 보험사에 많이 들었어요. 아무 생각없이 저도 보험사에 모르고 다 들었는데 94년도부터 2000년대 말까지만 판매가 되고 그 앞에 있는 연금저축이 생기면서 개인연금저축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이 상품은. 그런데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연금으로 개시했으면 별 의미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으시고, 연금 개시 전이라면, 제가 뒤에서 설명을 쭉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이 종류는 뭐 이렇게 어디에 듣냐에 따라서 상품이 이래 있고요. 자, 납입은 이 당시에 지금 만약 이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분기별로 300만 원 한도로 연간 1200을 납입할 수 있어요. 자, 이 계좌가 좋은 점은 아까 IRP, DC 연금저축에 1800만 원 넣을 수 있다 하는 거 별개예요. 얘하고 합산 안 해요. 얘는 별도로 1200만 원을 비과세로 내가 넣을 수 있고, 얘는 또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 혜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좌는 최고의 계좌예요. 현재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 납입했는 금액의 40%는 연말 소득공제 해주잖아요. 그게 연간 72만 한도지만 그래도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특히 연봉이 높으면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좋은 거 아시죠?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세액공제로 확 바꿔버렸죠. 이게 이제 소득이 작은 사람은 이게 몇 프로 안 되니까, 누적으로 이렇게 계산되니까요. 연봉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연금저축의 그거는 55세이고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수령은 반대로 5년 이상 수령만 하면 됩니다. 수령 한도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또 소득이 생겨서 비과세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뭐 중도에 해지하거나 하면 다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 있고요. 자, 만약에 수령 전이면 주로 보험에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 보험사가 이제 인적 자원이 많다 보니까 다 보험사로 대부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은 보험사는 매년 사업비도 엄청나게 뛰고, 그리고 이미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얼마 받겠다 하는 게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는 별로 추천 안 하고, 펀드가 할 수 있는 증권사 같은, 증권사 안에도 예금 뭐 다 있거든요. 채권, 뭐 주식형 펀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유연하게 내가 빼기 싫으면 안 빼도 되고, 퇴직금 빼다 말다 해도 되고,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사는 이미 딱 정해졌죠. 내가 몇 년간 어때까지 얼마를 받겠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이제 보험사 상품이에요. 그런데 보험사에 들었더라도 그 계약 조건을 잘 보고, 과거에 그 최저 보증률을 막 6%, 7% 해주는 상품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오히려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한 7, 80%는 아까 IRP하고 같아요, 거의. 거의 똑같은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얘는 이제 2001년도부터 생겼고요. 얘는 이제 종류가 증권사에 들면 연금저축 펀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 들면 연금저축보험, 그 다음에 연금저축 신탁. 이제 은행은 수익이 안 나오든지 17년도에 서로 사업권을 반납하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아니면 보험사죠. 보험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뭐 엄청나게, 내가 뭐 1억을 갖다 놓으면 사업비 한 돈 1,000만 원 빼고 9천만 원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 대신에 뭐 내가 이걸 종신으로 받겠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종신으로 받으면 수령액만 작아들어요. 이 채권, 증권사에 놔두고도 내 마음대로 종신이라 하는 상품은 없지만 내가 30년으로 설계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도 봐지거든요. 그 대신에 귀찮은 게 본인이 운영해야 돼요. 이 본인이. 아까 IRP도 그렇지만 내가 이거 예금을 들까? 그럼 처음에 이 핸드폰에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 보면 이거 조작법이 어려워요. 그 뭐 미래증권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내가 예금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채권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처음엔 더 어렵지만, 어려울 때는 그때 찾아가면 돼요. 찾아가서 이런 상품을 해달라.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자기가 좀 할 줄 아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이제 자꾸 설명이 반복되죠. 여기서는 DC, IRP 모두 합산 1,800만원 연금저축은. 자, 연금저축에는 이제 요 IRP하고 차이점이 공제가 IRP는 900만 원이었잖아요. 얘는 600만 원이에요. 내가 IRP 계좌 없고 연금저축 계좌로만 한다 그러면 연말 세액공제는 600만 원 한도로만 못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 똑같고요. 아까 앞에 설명드린. 그 대신에 그래서 사람들이 연금저축도 하고 IRP도 하고 두 개 해서 합쳐서 900으로 채우죠.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사람이나 젊은 사람은 연금저축을 더 선호해요. 여기에다가 600을 채우고 연간 프리하게 연간에 연말 가서 다 채워도 되니까요. 마음대로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IRP에 300 채우는 사람도 있고, 합쳐가면 1800 채우는 게 저는 여유만 있다면 1800 채우는 것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자, 이제 수령이, 55세 IRP도 똑같습니다. 적립 5년간 계좌를 만들고 5년 동안은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연금으로 뺄 수 있는 거죠.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이제 기본, 그건데, 13년 3월에 법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적립을 10년으로 하고 연금 수령을 5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13년 3월에 반대로 됐죠. 오히려 타당하게 바뀌었다고 봤어요. 이거 연금으로 하는 제도인데, 연금 타는 기간을 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고요. 연금소득세는 아까 똑같은 말씀이고. 자, 해지, 이것도 이제, 얘는, 중도 해지가, IRP는 아까 계좌를 해지해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계좌 해지하지 않으면서 16.5% 세금만 내면서 뺄 수 있어요. 중도 인출을 유연하게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돈 쓸 일이 혹시 생길지 모른다 싶으면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 똑같은 말이죠.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은 마음대로 세금 없이 마음대로 프리하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죠. 빼고 넣을 수도 있어요. 넣는 거 마음대로 돼요. 증권사 같은 경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 한도가 1,800만 안에 1,800만 연간 나이가 갖고 있는 IRP든 연금저축 계좌에 내 마음대로 넣었다 빼서 할 수 있죠. 근데 보험사에 들어가 버리면 보통 약정이라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증권사나 이런 데는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조절 가능하고요. 상품도 다양하고. 자, 그래서 IRP, 앞에 설명드린 IRP와 연금저축 이 두 개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핵심 포인트만 한번 쭉 볼게요. 그 종류는 아까 기업에서 하는 기업형 IRP, 개인이 맞는 개인 IRP 있다 그랬죠. 연금저축은 이렇게 세 군데인데 은행은 사업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좌 개설은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고. 가입 자격이 얘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IRP. 얘는 아무나 한도가 없어요. 뭐 마음대로 한 은행에 두세 개 만들어도 돼요. 제한 없어요. 근데 얘는 한 기관에 한 계좌. IRP가 혜택이 조금 더 많은 대신에 어떤 제약 조건들이 좀 많죠. 이게 이제 1,800만 원인데 하나만 하면 1,800만 원이지만 다 아까 DC까지 회사 다닐 동안 DC라 그랬잖아요. 그까지 합쳐서 이제 1,800만 원 개념입니다. 제가 안 쉬고 하니까 혹시 화장실 다녀오신 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IRP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말씀드렸죠. 900만 원. 세액공제 연말에 해주는 건 연 600만 원 한도다. 공제율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RP는 위험 투자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였는 자본의 30%는 원금 보장형에 넣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저는 원금 보장형을 더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도. 근데 30% 자산은 예를 들어서 예금을 가입하든지, 제2금융권도 있거든요. 증권사 가도. 제2금융권에 넣든지, 아니면 뭐, ELB라는 것도 원금보장형 ELS 상품이잖아요. 그런 데 넣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단점은, 뒤에 있지만 전부 펀드밖에 없어요. ETF하고 일반 펀드밖에 없어가지고, 상품의 선택이 폭이 좀 좁지만,
좀 위험한 것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얘가 있습니다. 자, 관리 수수료가 있다 없다인데, 얘는 있기는 있는데, 비대면 계좌일 때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집에서 핸드폰으로 만들면 자제분인데 알려달아가지고 IRP 계좌, 내 소득 증명 한 장 띄우고, 이 뭐예요? 내 신분증 사진 찍어 놓고 그냥 핸드폰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다. 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그 증권사나 가서 아니, 내가 하다가 왔는데 모르겠다. 좀 해달라 그러면 그냥 비대면 계좌 했는 것처럼 이렇게 도와줘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크지 않은 증권사 가면 저는 저 퇴직금이 하나증권에 가 있는데 왜 그걸로 갔냐면 수수료가 없다 하길래 비대면 계좌가 아니라 현장 와도 수수료 없다 해가 하나증권 가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제 갤러리아 옆인가 있던데. 거기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경쟁이, 이 퇴직금 자원들이 늘어나니까 증권사별로도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무료, 수수료. 이 수수료는 연간 그 관리 수수료예요. 이 따져보면 수수료가 많거든요. 내가 뭐 살 때마다 매매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게 많아요. 그거 다 하려면 힘들고요. 스트레스 받아 못 합니다. 그냥 크게 보시고. 자, 연금저축 추가적 금융 혜택. 아까 이제 과세 이연 설명드렸죠. 근보료 미적용 1,000만 원. 얘는 1,000만 원 넘든 말든 여 안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일반 계좌일 때는 아까 근보료 1,000만 원 관리해야 되고 종합소득세 관리해야 되지만 이 계좌들 안에서는 내가 이게 1,000만 원이 넘든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1,800만 원 이상 못 넣죠. 그 현금 자산이 늘 많아도 내가 한도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그러나 근보료하고 이런 데 미적용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도인출, 아까 얘는 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어렵지만 얘는 인출 사유가 없이도 인출 가능하다. 이것만 내면요. 그 다음에 압류가 얘는 IRP는 퇴직연금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 계좌는 내가 사업하시는 분은 이 계좌도 좋을 수 있죠. 사업 미래가 어디에 될지 모르잖아요. 압류도 안 됩니다. 이 계좌는. 그런 그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담보대출은 뭐, 반해까지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퇴직연금법 관리를 받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잘 안 해준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자, 이것도 이야기 됐던 거죠. 5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놔야 돼. 내가 소득이 있을 때. 이것도 똑같고요.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 해야 되고, 한도 초과시 16.5%, 이제 분리과세 한도, 요건 연간 내가 갖고 있는 이 계좌든 합쳐서, 내가 뽑을 때 1,500만 원 관리를 해야 돼요. 넣을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상품. 이렇게 보면 IRP가 종류가 많아요. 온갖 펀드들, 뭐 ETF, 다들 ETF는 주식 같은 것보다 ETF를 다 추천하잖아요. 그러니까 ETF라든지 뭐 부동산 펀드라든지 채권, 인프라 펀드, 이거 뭐 맥클리 인프라 펀드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여기는 전부 펀드하고 리츠 정도 들어가 있는, 이것도 펀드니까요,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는 또 예금, ELB, 보험에서 하는 원금 보장성 상품, 이런 것들이 상품이 좀 안정적인 상품도 많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선택은 다양한데, 이런 펀드들도 ETF도 뭐 ETF가 주식보다는 당연히 안전하지만 등급이 있잖아요. 뭐 6등급, 7등급 나눠가지고 ETF도 굉장히 도전적인 ETF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해당 안 됩니다. 그러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개별 주식은 얘든 개별 주식은 못 사요. 개별 주식은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는 ISA 계좌에서 사셔야 되고, 얘는 개별 주식 못 사고 전부 펀드 위주나 ETF로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레버리지라든지 뭐 인버스 뭐 이런 거 2배 업 시켜준다든지 뭐 주가가 떨어지면 더 소득이 올라가는 뭐 인버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돈 넣고 돈 먹기식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상품, 고위험 상품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연금저축은 이러한 펀드들 중에서도 뭐 파생형 상품이 된다든지 좀 더 위험한 것도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세 가지 설명드렸고요.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생명보험사에서 하는 개인연금보험. 자, 여기서 용어가 막 헷갈려요. 저도 공부하면서 헷갈려요. 여기서 연금저축 했다가 개인이 붙었다. 개인연금저축 했다가 뒤에 가면 또 개인연금보험. 나중에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만 붙으면 아 이거는 보험사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만 붙으면. 어떤 사람 개인 안 붙이고 그냥 연금보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아 보험 붙으면 이 보험사 생명보험사밖에 안 됩니다. 이 상품은 이렇게 되고 얘 연금저축 얘는 없어졌지만 개인 빼고 얘 대신에 얘가 다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 요거 두 개가 이제 그거 돼 있죠. ISA는 별도 계좌고요. 자 개인연금 보면 뭐 보험상품 성격이라서 이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자, 개인연금 또는 연금보험이라고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보험상품 다 특징이지만 정액 납입하는 방식은 내가 프리하게 납입한다기보다는 대체로 정액 납입이고 또 납입액과 수익률에 따라 변동적이죠. 연금액이. 그 다음에 뭐, 사망에 대한 보장이 항상 보통 따라오기 때문에 생명경험표 기준으로 그런데 생명경험표가 우리나라 사람 전체의 경험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보험에 가입했는 사람들의 생명보험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증기간 내에 잔여액이 상속된다든지 세법상 저축성 보험은 이제 연금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조건을 충족했을 때 국가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다다음 장에 나올 건데요. 그럴 때 이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요겁니다. 1호 3368 차량 차주분께서 지금 즉시 이동 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차량 번호 325 3368 자, 납입 방식은 뭐 적립식, 일시납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용을 할 때는 뭐 확정금리로 할 거냐, 뭐 금리,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변하는 게 따라 할 거냐, 근데 실직으로 할 거냐, 뭐 최저 보증이냐, 그 다음에 수령은 뭐 확정으로 할 거냐, 종신으로 하느냐, 상속형. 상속형은 내가 이자만 타는 거예요. 이자만 타고 원금은 자식인데 준다는 개념의 그런 상품. 또 부부형은 여자분들이 대체로 오래 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연금을 설계를 한다. 이건 보험사마다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상품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품이라는 거. 자, 뭐 또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죠, 일부. 그래서 여기서 원칙적으로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세 15.4%를 내야 됩니다. 보험금은 내가 냈다가 길게 10년, 20년 후에 연금으로 타기 때문에 그 이자가 꽤 높거든요. 근데 15.4%도 하면 그때는 크다 이거죠. 자, 그런데 소득세법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자, 일시납으로 내가 현금 자산이 막 많아. 이거 뭐 1억이 그냥 내어놔두면 여기 이자 나오면 종합소득세 되거나 아니 건강보험료 내게 될 것 같아. 일반 계좌. 아까 말씀드린 연금저축하고 IRP에 1,800만 원 다 넣고 또 자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뭐 이거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1인당 1억 한도입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유지해야 돼요. 기본 조건이. 그랬을 때에 내가 나중에 이거를 연금으로 또 타야 되거든요. 연금으로 타면 비과세 해준다. 이런 이야기고. 월 적립 방식은 있는데 월 적립은 딱 그 법에서 일어났습니다. 월 150만 원 이하로는 돼요. 150만 원 초과할 수 없고, 그러고 매월 납입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균등해. 뭐 100만 원으로 정했으면 100만 원으로. 뭐 기간은 5년 이상이니까 내가 현금 자산이 어느 정도까지 되겠다는 거 봐서 기간 설계하면 되겠죠. 계약 기간 10년 이상 되면 비과세 혜택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나 얘는 자꾸 줄었어요. 옛날에는 무한대였어요. 한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뭐 쭉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억이었는데 최근에 1억으로 줄였어요. 자꾸 이제 세금 그거를 국가에서 이렇게 좋게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줄이는 부분이 훨씬 나빠지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신형이 있는데 얘는 막 복잡해서 이거 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중도 해지 불가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임자가 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또 보증기간이 기대 유명 이하로 해야 되고 연금 수령 한도도 있어요. 이건 별도로. 뭐 나이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거 다 맞춰가 하려면 좀 머리 아플 거고 여기 1억 넣고 여기에 월 납입하고 그래도 또 남는다 같으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점 개인연금 보험의 종신형은 종신으로 뭐든지 설계하면 보험사 상품들이 다 같이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중도 해지가 어렵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또 연금으로 탈 때 보면
공적연금 말고는 물가 상승률 해주는 데가 없어요. 어디 상품을 뒤져봐도. 그렇기 때문에 물가 반영이 안 되므로 이거는 대부분 보험 상품은 20년 후에 뭐 30년 후에 젊어서 들면 3, 40년 후에 타는 거거든요. 구매력이 엄청나게 감소돼요. 즉 물가 상승률이 반영 안 되기 때문에 난 지금 100만 원 탄다고 했지만 20년, 30년 후에 10만 원처럼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비과세 요건 아까 앞에 설명드린 그 요건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내가 비과세 혜택을 못 보니까 자기가 가입한다면 그 요건 준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일 좋은 게 공적연금이잖아요. 공적연금을 갖다 내가 몇 세부터 탄다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또 ISA 계좌도 넣어가지고 나의 노후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요거는 요 정도 해가 요때부터 타겠다. 아까 1,500만 원 관리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IRP하고 연금저축은. 그 두 개 합쳐서 내가 타는 게 1,500만 원 넘지 않도록 연간해야 되니까 이 텀을 이렇게 두면서 1,500만 원을 피해가야 되겠죠. 물론 10년 후에 이 1,5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바뀔 수 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1,200만 원이었어요. 얼마 전에 1,500만 원까지 올려줬거든요. 이것도 조금씩은 오르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도 하나의 연금으로 타면 연금 포트폴리오에 자기가 놓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이자 배당 소득이 종합소득세하고 건강보험료에 부담이신 분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다 써먹고는 그래도 현금 자산이 많다면 이제 여기는 무한대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활용을 하시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험사별로 뭐 이쪽에 혹시 개인연금 이게 보험 가입하신 분 있어요? 그냥 보통 이렇게 지인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 5%, 6%, 7% 얼마 전까지 제가 은퇴하고 6%짜리를 가입을 했거든요. 사실 조그만 걸 하나 가입했는데 요렉 상품이 뿐이 그 얼핏 보면 7%가 최고네. 이렇게 판단해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지금 8%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게 유튜브나 어디서 떠들 때 우리 회사는 8% 무조건 확정 보증해준다. 이게 보증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내가 납입하는 어떤 기간 이런 게 따라서 또 나이대에 따라서 실제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또 사실 중요한 건 지급률이거든요. 아무리 앞에 이자를 많이 줘도 내가 연금으로 타는 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나중에 얼마를 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급률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면 아까 우리 국민연금도 소득 대체율이 지급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 별 의미 없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반드시 그 개인별로 설계서를 받으세요. 내가 자기가 먼저 나는 얼마 한 금액을 얼마 후에 타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이해를 그 보험사인데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설계서 달라. 그러면 내 그 뭐 이자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세부터 타는 금액이 나와요. 그 금액을 보고 합산해서 이게 괜찮겠다. 나는 그 6%짜리를 들었는데 내가 타는 걸 계산해 보니까 한 4%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더라 이거죠. 그거는 이제 뭐 조건마다 다 달라요. 자, 이제 요것이 설명드렸고, ISA 계좌. ISA 계좌를 제가 요 강의에 넣은 이유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 퇴직금 이 계좌를 여기는 1,8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 넣는 1억까지 넣을 수 있어요. 1억까지. 1년에 2천만 원 해서 5년 동안 1억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 자금을 전체 퇴직금 자산으로 1,800만 원 한도 무시하고 넣을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다음 이야기 ISA인데요. 네, Individual Saving Account래요. 이건 생긴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국가에서 이거는 뭐 연금 계좌하고 상관없이 국민들인데 세제 혜택을 주려고 만드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 해서 여기는 뭐 나이 조건 이런 것들이 1인 1계좌예요. 얘는. 아까 IRP보다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죠. 19세 이상이면 무조건 만들 수 있는데 더 어리면 소득을 증명해야 되지만 대부분 뭐 19세 이하에 뭐 가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입하고 직장 3년 동안에 금융종합 대상이 되는 분은 가입 못 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납입 한도는 아까 1억 말씀드렸죠. 자, 연간 2천만 원씩 납입할 수 있고요. 그 대신 내가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 올해 넣었어. 내년 가면
3천만 원 넣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운용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연 베이스로 보기 때문에 사실 3년 만에 1억을 채울 수 있어요. 12월 말에 계좌를 만들어서 넣고 1월 달에 다시 2천만 원 넣고 3년 후에 해 바뀌면 다시 또 그러니까 3년 2개월만 하면 1억을 채울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것도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그렇고요. 자, 이제 얘는 넣는 거는 5년까지 해가 넣을 수 있지만 그 3년만 지나면 세금 혜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하면 혜택을 못 보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상품이 일반형이냐 서민형이냐 농민형이냐 있는데요. 이거 세금 혜택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비과세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게 일반형인데 내가 소득이 5천이나 종합소득 3,800 이하면 40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농민일 때는 농민도 다 되는 건 아니고 자기 소득이 이렇게 신고될 때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초과했을 때는 15.4%가 일반적으로 세금인데 9.9% 저율과세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잖아요. 거기에다가 분리과세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분리과세라고 하는 게 종합소득에 혜택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계산 또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3년간 이렇게 돌리면서 풍차 돌리기라 그래요. 3년간 하면 딱 세금 혜택 다 보고 해지하고 자기가 IRP 계좌로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IRP 계좌로 옮기면 3천만 원 옮기면 10% 3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것도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추가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그 넣을 때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네요. 자, 여기 또 안 들어간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운영 수익에 손익 통상이 된다는 말은 내가 이 ISA 계좌도 종합 계좌라서 주식도 사고 뭐 다 안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데 어떤 데서는 손해를 보고 어떤 데서는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산해서 그 세금 계산해 주겠다. 이것도 좋은 점이죠. 그죠? 무조건 세금을 다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받는다, 많이 이득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때리는 게 아니라 전체 손익 통상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얘는 중도 인출이 돼요. 중도 인출이 되는데 내가 중도 인출 2천만 원 넣어놓고 1,000만 원 인출했어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3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1,000만 원 인출에는 넣었다고 보는 입금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는 안 됩니다. 그렇고요. 조금 빨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할 상품들은 여러 가지. 여기도 이제 내가 상품이 중개형이 있고 신탁형이 있고 일임형이 있어요. 자, 중개형과 신탁형은 이런 상품들이 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운영해야 돼요. 이것도. 그런데 나 골치 아파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 전문가인 일임하는 일임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수수료가 높죠. 일임형 수수료가 높을 거고요. 얘는 고객이 직접 사야 돼요.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다 대부분 중개형을 많이 추천하는데 아주 보수 성향인 사람은 여기 예금을 할 수 있거든요. 제2금융권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은퇴할 때가 이자율이 높았거든요. 4% 5%였어요. 3년 전에 높았잖아요. 지금 막 이제 3%대로 떨어졌잖아요. 3% 이하로 떨어졌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걸로 했었어요.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 이걸로 하고 있는데 이때 뭐 살까 골치 아픈 거예요. 예금은 그냥 이율 보고 사버리면 되는데 채권은 이거 이러지 오를까 내릴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피곤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자기가 선택적으로 이 상품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순탁 보수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얘는 또 상품별로 수수료 보수도 다 있고요. 등등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인 상품만 안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ISA 계좌 안에서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들요. 예금자 보호가 지금 1억 된 거 아시죠? 예.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는 예금자 보호가 내가 퇴직연금 계좌에 은행에 넣는 게 있고 같은 은행에 원래 1억이잖아요. 우리은행에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가서 우리은행에 1억을 넣고 그다음 일반 계좌로 1억을 넣으면 둘 다 보상됩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은행에 나는 다 합쳐서 1억 넣으면 안 되네가 아니라 그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 1억, 일반 계좌 1억, 그 다음에 보험성 계좌에 1억, 사실 3억을 계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건 ISA 계좌에 자기가 이제 뭐 거짓말 해가 들어갔으면 세금 추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손익 통상이 되는데 이건 빨리 넘어가서 손익 통상 안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금 계좌에서 자, 이제 이거 전체 설명드렸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메인은 이거잖아요. 이거 두 개. 얘는 단종됐고 얘는 좀 특수 케이스고 ISA는 중기성 계좌인데 얘 두 개는 한 몸이나 어떻게 보면 또 마찬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연금 인출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연금을 내가 언제부터 뺄 수 있지? 연금 빨 때 이 자금은 어떤 순서로 빠지지? 내가 올해 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지? 이거 세 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자기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인출 시점에 대해서 이제 퇴직급여는 이체된 날과 아까 IRP 계좌로 넘어올 때는 그 퇴직금이 넘어올 수도 있고 내가 개인 납부금도 넘어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넣을 수 있잖아요. 자, 퇴직금이 넘어가는 거는 이게 이체되는 날과 만 55세 넘어서 퇴직금이 넘어왔으면 그해 바로 뺄 수 있어요. 이제 연금 한도를 계산할 때 연차가 나오거든요. 이게 1년 차냐, 2년 차냐에 따라서 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다릅니다. 계산식이 이제 뒤에 나올 건데. 그래서 퇴직금은 나이 조건과 이체된 날, 그러니까 별 부담 없이 보통 한 60대에서 퇴직금 받을 거니까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 세금 혜택을 보면서요. 퇴직 소득세 10년간은 아까 30%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40%, 50% 볼 예정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 55세가 안 된 사람은 만 55세 돼야지 그때 1년 차례가 뺄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퇴직금은 그렇다. 인출 시점이. 자, 개인 납부액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900만 원 세액공제 받던 거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P 계좌를 개설한 지 5년이 돼야 되고 나이가 만 50세. 이게 엔드 조건인 거예요. 그때가 1년 차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개 조건이 만족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13년 3월에 법이 한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반대였어요. 계좌 유지를 10년 하고 연금 수령이 5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는 1년 차를 이전 계좌를 갖고 계시다면 1년 차가 해당되면 그때를 6년 차로 계산할 수 있어요. 5년간의 법을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법에서 얘는 6년 차로 계산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건 금방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렇다. 혹시 이 계좌가 없으면 상관없고요.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드신 게. 자, 요게 이제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법이 배정되면서 6년 차로, 1년 차를 6년 차로 해준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자, 인출 순서, IRP 계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시면, 아까 1,800만 원 넣으면 9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았잖아요. 그럼 9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 있고요. 자, IS에서 아까 전환할 수 있다. 만기자금을, 3년 돼서 만기자금을 3년, 5년 있다가 또 해지하고 그때 넘겨도 돼요. 일단 3년 이상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이 있을 수 있고. 자, 퇴직금도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IRP로. 퇴직금. 그 다음에 이러한 자금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운영을 하잖아요. 예금을 들든 채권을 사든 거기에 나오는 소득을 세액공제 받은 돈도 있고 거기에 각각 만들어진 운용 수익이 있죠. 돈이 이런 성격들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제도가 달라요. 퇴직금하고 이거 개인이 납입했는 돈하고 이 세율이 다르잖아요. 세금 계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퇴직금 계산을 별도 만드시라. 퇴직금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 받을 때는 그냥 IRP 계좌 내가 여기에다가 개인 납입했는 거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퇴직금 받지 마시라는 거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받아놓으면 내가 돈에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 다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탈 때마다 이 돈이 세액공제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헷갈리기 때문에 또 이게 떼는 게 퇴직 소득세로 뗀 거야? 아니면 연금 소득세로 뗀 거야? 이런 것들이 본인이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은 따로 만들어서 하시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돈이 어떤 순서로 빠지냐 하면 이거는 기계가 딱 정해졌어요. 디폴트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딱 먼저 빠지는 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 이때는 세금 한 푼도 안 빼고 내가 10만 원, 월 100만 원씩 빼겠다 그러면 세금 한 푼도 안 떼고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 자금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세금 공제를 받았다, 안 받았다, 감이 있어야 되겠죠. 은행 그 직원은 아무 얘기 안 하면 다 세금 공제 받은 거로 판단한다니까요. 디폴트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국세청에서 그거 소득 받은 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에 전원 자금이 있다면 이것까지도 세금이 없어요. 이것까지. 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많이 섞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퇴직금이 그 다음 순서대로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이거 두 개는 이제 같은 거래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1,500만 원 관리하라 그랬죠. 연간. 자, 1,500만 원 관리는 요것만 하면 돼요. 이 앞에 돈은 다 내가 혜택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 1,500만 원 그 관리 시스템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돈이 빠질 때, 그 다음에 퇴직금도 운용하다 보면 별도의 계좌에서 운영하지만 거기에서 뭐 매덕되는 퇴직금이 있다가 거기에서 자꾸 이자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거 나올 때는 또 여기에 해당돼요. 1,500만 원 안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계좌를 별도로 하시되, 내가 퇴직 원금을 받아가지고 퇴직소득세 감액 받으면서 할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 예에서 만들어진 이자를 받을 때는 예와 합산돼서 1,500만 원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알림이 옵니다. 이게 이제 네가 이 넣는 원금 말고 그 이자나 배당이 이제 퇴직금으로 나갈 때는, 연금으로 나갈 때는 알림이 오는 회사도 있고, 내가 그래도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림이 와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광고인 줄 알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순으로 빠진다 하는 거 인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출한도. 자, 인출한도는 연금계좌의 연차별 수령한도, 아까 1년차, 2년차, 55세 되거나 뭐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요식이 처음 보면 귀찮은데, 요식 정도는 외우십시오. 별로 내가 그 계좌에 들어있는 계좌별로입니다. IRP 계좌가 2개면 별도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 총평가액에다, 연초평가액에다가 11 마이너스 내가 연차 1년. 그 10년 동안 빼락하는 게 여기 1년 차면 여기 10이 되잖아요. 그 자기 퇴직금 전체를 갖다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20%, 20%는 더 뺄 수 있게끔 국가에서 이제 양해를 봐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고해 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입니다. 요까지 빼면 연금 소득세 3.3%에서 5.5%를 띄는데 내가 이거 초과해서 빼도 돼요. 16.5%를 내면 됩니다. 그죠? 여기에 너무 또 연연을 안 하셔도 돼요. 조금이라도 절세하려면 요걸 관리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행 규정상 10년 이상 연금 수령 한도에 소유지 연금 소득세다. 자, 수령 뽑을 때 아까 말씀드렸고, 또 13년 3월 1일 이전 계좌는 6년 차로, 이게 6이 돼버리면 뺄 수 있는 돈이 커지잖아요. 그죠? 부모가 작아지니까. 작아지니까. 그렇죠. 자,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어가 헷갈리니까. 자, 25년 5월, 뭐, 현재라고 봅시다. 55세인 안 씨가 29년 내년 9월에 퇴직금을 3억 원을 IRP로 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년 9월에 당해 연금 수령 연차하고 한도는 얼마쯤 되겠어요? 연금 수령 연차만 알면 되죠. 예?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헷갈리는데 1년 차예요. 왜냐, 만 55세는 이미 됐잖아요. 이거 플러스 퇴직금 나오는 날 그 해가 1년 차예요. 55세 넘으면 퇴직금 나오는 게 바로 1년 차이기 때문에 그 해부터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는 퇴직금 받은 날 기준으로 1년 차이고, 따라서 연금 수령 한도는 3,600인데요. 요 시기 앞에서 설명드린 3억인데 여기다 11 빼기 1년 차 10으로 나누고 20% 추가해서 3,600만 원. 1년 차에 내가 3,600만 원 뺄 수 있다, 이건 겁니다. 나누기 12로 해서 매달 뺀다 이 말이죠. 매달이 아니라 연입니다. 연 뺄 수 있는 금액. 1회 한 번. 예, 1년에, 아니요. 1년에 내가 빼는 거는 내 마음대로 빼도 돼요. 1년 중에, 예, 보험사에 들었으면 좀 레귤러하게. 연금이라서 매달 받는 걸로 생각해요. 연금으로, 그러니까 내가 정부산에는 내가 뭐 받다가 안 받다가 해도 되고, 뭐 100만 원 받다가 뭐 150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보험사 같은 데서는 보통 정해지잖아요. 얼마 받겠다. 그럴 때는 좀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정권사나 이런 데 할 때는 내가 임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그 뺐다 넣었다 하는 거를.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김 씨가 25년 현재, 뭐 60세, 이거 쭉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렇다. 그랬을 때에 현재 금액은 7천만 원이에요.
자, 답은 연차는 3년 차이고 연금 수령 한도는 1,050만 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총액이 작죠. 7천만 원. 이건 총액이 3억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거고 7천만 원인데 전부 다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고 연금 수령 한도는 1,500원인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내가 몇 년 차인지 알면 시기 있으니까 금방 연차를 아는 게 헷갈리는데요. 연차를 모를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18년부터 현재 지금 계좌 개설은 18년에 했죠. 그다음 현재 25년 나이가 60세입니다. 이게 조건이 18년이지만 계좌를 만들고 5년이 경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좌 개설로 치면 이제 이때가 맞는데 나이는 또 55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래서 이제 이게 60세가 되면 이때가 1년 차가 되는 거죠. 왜냐, 계좌 개설은 이때 맞았고 55세도 엔더가 됐으니까 이때가 1년 차가. 요 두 개의 조건이 만족하는 게 1년 차입니다. 5년도 경과됐고 55세 이상도 됐고.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 3년 차. 지금 60세, 25년도에 찾으려면 3년 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차로 이렇게 계산하면 1,05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케이스에 맞춰가 내가 이 계좌를 언제 만들었지, 내 나이가 어떻지, 그거 가지고 내가 뺄 수 있는 한도. 이게 좀 헷갈려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설명드려도. 연금 저축시 공식을 하나요? 네? 연금 저축. 개인적으로 1,800씩 들어가는 네네네. 연금 저축도 네. 할 때 이 공식으로 해요? 네네. 연금 수령 연차. 1,500만 원 이상 이하만 타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퇴직금이잖아요. 퇴직금. 이건 퇴직금 할 때 연차 계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냥 연금 저축을 넣어서 네네. 개인이 납입하는 것도.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예, 예. 그것도 연차는 똑같아요. 개인 납입. 네네네네. 똑같이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돈이 내가 1년에 1,500만 원 안 넘게 개인 그거는 관리를 하셔야 돼요. 3,600 된 사람들은 1,500 안 넘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1,500만 한도가 내가 세액 공제 받은 것만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퇴직금 상관없어요. 퇴직금 상관없고 아까 요 앞장에서 설명드린 게 제가 돈이 넘어가는 순서 있잖아요. 순서대로 빠진다는 거. 세액 공제 안 받은 돈은 무한대로 빼도 상관없어요. 네. 이 공식은 네. 퇴직금에 한해서 아니요. 개인 그것도 똑같이 연차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개인 연차 뺄 때 똑같이 이렇게 요식을 씁니다. 네. 제가 ISA를 가입을 했는데요. 네. 이자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이라고 400만 원까지 네. 비과세고. 비과세라고 해서 네. 그거를 폐지를 하고 네. 다시 가입을 해서 내년 5월에 네.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400만 원 초과되면, 자기가 그 비과세 혜택을 많이 보려면, 그 자기 한도 초과했을 때 해지하고, 해지 여건만 되면, 3년이 경과했어야 되죠. 1년 만에 투자를 잘해가지고 400대가 그때 해지하면 혜택이 없고, 무조건 3년은 끌어야 돼요. 3년 후에 내가 400이 초과했으면 그때 해지하시고, 4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보고, 만약에 잉여 소득이 있다면 9.9% 저율과세 보고, 그 돈은 그냥 그 돈 가지고 다시 새로 가입하는 거예요. 새로 가입해서 다시 여기서 소득이 많았다면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잖아요. 새로 만든 계좌에. 2천만 원 납입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데 쓰시든지 아니면 연금 계좌로 옮기셔도 되고. 이제 연금 계좌로 옮길 때는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한 10년 이렇게 이런 제약을 받으니까 연금 계좌는 혜택은 많지만 제약이 많아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했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혹시 이거 가입하신 분 계세요? 예, 이거도 또 일종의 얘는 연금으로 안 주잖아요. 일시금으로 주잖아요. 그죠? 내가 알기로는 일시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도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니까요. 개인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자기 업종별로 한도가 있고요. 또 주점이나 카지노 이런 거는 여기 가입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월납 기준으로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이렇게 가입할 수 있고요. 얘는 이제 소득공제가 얘가 연금저축만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소득에 따라서 한 돈 100만 원에서 최대 100, 한 50만 원까지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그래도 볼 수 있다라는 거 매년 보는 거니까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압류도 금지되어 있고 복리이자 계산해준다 등등 해서 그 다음에 이걸 가입하려면 연초에 가입하는 게 좋아요. 지자체별로 그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2만 원에서 3만 원 해가 1년간 뭐 이것도 챙김물로 하면 챙겨먹는 게 낫겠죠. 하반기에 들어가면 이게 다 떨어져요. 그럼 뭐 혜택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등등 있다. 이게 그거하고 우리 그 공제 있죠. 뭐 공무원 공제조합들. 뭐 저는 이제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과학기술인 공제에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제, 보니까 공제 통해서 뭐 어디 놀러 갈 때 예약하고 이럴 때 조금씩 혜택 주는 게 있어요. 숙소 잡고 할 때. 그런 거. 이거, 그러니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의 그 혜택이죠, 일종의. 그래서 폐업 사망하면 바로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기본입니다. 60세 이상 돼야 되고 10년 이상 부금을 납입하면 이제 공제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조건에서도 또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자, 이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이것들인데, 자, 퇴직급여, 제가 그냥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정퇴할 때까지 인출하지 마시라는 거.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퇴직금 손 안 대는 게. 손대고 나면 그게 다 부동산으로 잡혀 들어가요. 다 부동산으로 가 있거나 주식으로 가 있거나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게 길게 보면 더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저건 유지하고. 그 다음에 IRP와 연금저축은 분산하여, 두 개를 분산해서 1,800만 원 한도 채우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잘 안 되면 900만 원은 필수로 해서 매년 110만 원에서 150만 원 그 공제를 돌려받으시라, 세액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ISA는 3년에서, 최소 3년을 유지해야 됩니다. 5년간 1억 채워가지고, 자산 운영하면서 풍차 돌리기는 이제 이쪽으로 3년 단위로 내가 여기에 자산을 많이 못 넣었다면, 일로 많이 넣고 싶으면 ISA 가지고 3년 단위로 일로 1억씩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제 풍차 돌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령 전이면 그냥 오랫동안 유지하셔서 얘하고 별도로 내가 비과세 혜택 보면서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하시라는 거고요. 개인연금보험은, 여유 자금이 진짜 이것들 다 하고도 여유가 있다면 여기에 넣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쭉 했던 내용 중에 이제 키워드 위주로 다시 이제 정리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자, 퇴직금 이전 IRP와 개인 납입한 IRP 꼭 구분하시라고. 이거 꼭 퇴직금 넘어오는 거는 별도로 계좌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하시라는 거 꼭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금 계좌는 미리 만드셔라. 5년이 지나야 되니까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게 뭐 돈 10,000원만 넣어놓고 내가 납입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넣고 본인 성향이 보수적이면 IRP가 좀 편하고, 연금저축 계좌는 펀드밖에 없기 때문에 펀드 고르는 게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무슨 펀드를 살지, 주식도 뭘 사야 될지 이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또 언제 살지가 제일 고민이고. 그러니까 계속 망설이다가 그냥 현금자산 그냥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신탁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증권사 펀드가 가장 유연합니다. 유연하기 때문에 신탁은 없어졌고, 보험사는 뭐 사업비 높은 거 다 아실 거고요. 그 보험사 직원들 그 인건비를 다 빼야 되니까 사업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구개인연금저축을 갖고 계시다면 디테일을 한번 보시고, 보증이자율이 높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고, 보증이자율이 별거 없다 싶으면 증권사 이전해가지고 수령을 최대한 늦추면서, 증권사로 넘어오면 내가 수령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안 하고 자식인데 물려줄 수도 있겠죠. 내가 빼고 넣고 하는 게 자유로우니까 그 안에서 내가 상품을 사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활용하시라라는 거고요. 자, ISA 계좌는 이것도 이제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이면 신탁하시고, 공격적이면 중개. 아까 더 보수적이면 귀찮으신 분은 완전 일임하는 것도 있었죠. 다 귀찮은 일임이 있네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단위로 재가입 하시는 게 좋죠. 소득이 나면. 소득이 뭐 200도 안 됐고 400도 안 넘었는데 굳이 또 그걸 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놔두셔도 거기에 맞춰지면 이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연금계좌로 옮기는 게 목적이면 소득 안 나더라도 빨리 IS에서 자금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보험은 연간 3,800만 원. 이 3,800만 원은 아까 ISA에 2천만 원, 그다음에 연금계좌에 1,800만 원 연간 한도입니다. 그다가 개인연금 여기서 지금 1,200만 원이 이미 판매 중단된 개인연금 저축을 갖고 있다면 그 1,200만 원 채우면 5천만 원까지 내가 현금 자산을 넣을 수가 있죠. 그거 이상으로 또 이제 금보료가 그걸 떠나서 금보료나 금융자산이 걱정되시면 보험사 이것도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제일 속편한 거예요. 지금 제2금융권 다 이제 1억 이상씩 그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제2금융권이 항상 그 몇 프로라도 좀 더 높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예금 3천만 원 아주 저율 가서 해주는 거 아시죠? 2%밖에 안 뗍니다. 그래서 농특세만 떼고 그 세금 없거든요. 거의 비과세나 마찬가지예요. 그 3천만 원 거기 납입하시고 출자금이 얼마 전에 또 올랐어요. 2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제 출자금은 보장은 안 돼요. 여기서 해마다 거기에서 운영했는 수익이 들어오는 거지. 어쨌든 간에 5천만 원을 여기 납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되면 비과세 5천 있잖아요. 이것도 은행에 해도 되고 정권사 해도 되고 뭐 다 갈 수 있습니다. 이 계좌도 활용하시라. 당연히 활용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 계좌도 아무나 못하게 또 이번 정부에서도 바꾸려고 하는 것더라고요. 기초연금 못하는 사람은 못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기초연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배우자분이나 본인이 직장생활 중이거나 하면 공제회 있잖아요. 직장을 은퇴해도 저는 지금 그 은퇴했는데도 과학기술인 공제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월납입은 못 하는데 거기 예금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하고 있어요. 거기 이자율이 훨씬 높아요. 딴 데보다. 그래서 공제회가 그래도 법적인 시스템에서 또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공제회에 그 납입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큰 거 위주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대부분이 일부는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금태 채널에 들어가면 퇴직연금계좌 1강 10강에 그 내용들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셔도 되고요. 네, 자 이제 빨리 오느라고 정신 없었네. 그래도 한 10분 초과했는 것 같은데 자 또 질문이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제가 또 답변 드리고 지금 답변 못하면 또